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의 첫 협상이 모순이라는 한 단어로 막을 내렸습니다. 직접 협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양국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간접 협상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한 방에, 이란 측은 다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두 차례의 회담이 끝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결국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반응은 결코 온건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위원회의 핵심 멤버인 이브라힘 라이시는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란은 레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옵션, 경제 제재, 비밀 공작 등 모든 수단이 차례로 실패하자 미국이 절망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이란 측 대표인 아바스 아라크치 외무차관은 완전한 결정권은 없었지만 이번 회담이 좋은 시작이었고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카타르에 도착하자마자 아라크치 차관은 갑자기 훨씬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 걸프 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절대 불가침 영역이며 어떤 형태로든 농축 우라늄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잠시 열렸던 대화의 문은 강철 같은 선언으로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걸프 지역은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작은 불씨 하나에도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협상의 중재국인 오만 외무부는 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 양보 없는 발언으로 계속 공격하면서도 동시에 대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논의할 주제, 즉 의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 영내 대리 세력 활동, 내정 문제나 시위 진압 관련 비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조차 테헤란은 영토 밖으로 우라늄을 반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로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동안에도 워싱턴은 현장에서 무력을 동원한 압박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미군은 중동 지역에서의 주둔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미국 협상단에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해군 중장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을 포함한 이 지역의 모든 미군 작전을 책임지는 인물입니다. 순수 외교 협상으로 여겨졌던 대표단에 고위 군사 인사가 포함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미국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동시에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해상에서의 힘을 이용해 협상 테이블에서 테헤란의 의지를 시험하는 방식입니다. 협상 재개 장소로 오만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은 테헤란과 워싱턴 간의 여러 차례 긴장된 협상을 목격했던 장소입니다. 이전에 무스카트에서 5차례 협상이 진행된 후 라이징 라이언 작전이라 불리는 12일간의 무력 충돌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군이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끝이 났고 당시의 모든 대화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2일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로 합의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중단되었던 바로 그곳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테헤란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해온 터키를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터키는 가까운 동맹도 공공연한 적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불신 때문에 오만이 전략적으로 중립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번 이란 대표단은 아바스 아라크치 외무차관이 이끌었으며 이슬람 공화국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미국 측은 스티브 워코프 특사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고문이자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등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쿠슈너는 국무부의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임을 받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 미군 전체를 책임지는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동행시켰습니다. 상징적이면서도 군사적 요소가 가미된 인물들의 등장은 이것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제트 전투기의 굉음을 동반할 수 있는 의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협상 테이블에 나타난 것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라 강철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전개한 것들이고 이란이 계속 거부할 경우 직면하게 될 것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미국 측의 최후 통첩은 명확하고 냉정한 6가지 조건을 포함했습니다. 첫째,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둘째, 보유한 모든 농축 우라늄을 반출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추정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약 408kg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600kg 이상으로 추산하며 이는 1020킬로톤 위력의 핵탄두 45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셋째,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이란의 미사일 무기고에는 사거리 2,000km가 넘는 기종도 포함되어 있어 이스라엘과 그 너머의 전략적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같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워싱턴은 이를 테러와 이슬람 혁명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다섯째, 국내 시위 진압 활동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여섯째,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국제 감시를 준수해야 한다. 테헤란의 반응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전면 거부하며 그것이 합법적인 억제 수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수천 개의 칼날에 비유되는 탄도 미사일 무기고는 핵무기를 대체하는 심리적 억제 효과를 가집니다. 테헤란 지도부는 자신들의 미사일이 텔아비브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이는 전략적 공격 능력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과도 같습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농축 우라늄도 이란 영토 밖으로 반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모든 양보가 거부되었습니다. 미국이 강수를 두자 이란은 돌처럼 단단한 태도로 맞섰습니다. 협상이 파탄 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이란이 유일하게 할 용의가 있다고 보인 것은 맹세뿐이었습니다. 명예를 걸고 혹은 쿨안에 대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맹세 외에 국제 감시 체제에 대한 어떤 양보도 없었습니다. 설령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할 것인가라는 큰 질문이 남습니다. 2015년 핵합의 JCPOA의 경험은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당시 이란은 사찰단이 일부 핵시설을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개월이면 핵장치를 완성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민간 장비로 위장하여 어떤 사찰도 피할 수 있는 무해한 현장을 꾸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핵 안보 전문가들은 모든 민감한 시설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카메라든 센서든 혹은 국제사찰단의 상주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지속성과 개입 불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신성한 맹세라도 카메라 한 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수년간의 상시 감시 없이는 어떤 합의도 위험한 신뢰 게임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무스카트에서 열린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모든 협상은 아직 어떤 핵심 내용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양측의 구체적인 제안이나 양보가 아닌 외교적 형식과 의제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모든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단 한 가지, 대화는 할 수 있다는 점만 빼고요. 이란은 중재자를 통하되 직접 만나지는 않는 방식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오만 대표가 두 방 사이를 오가며 서로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동의 전쟁과 외교 지도에서 그리 낯선 일은 아닙니다. 더 유명한 사례로 2006년경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병사 길라드 샬리트의 교환 협상은 이집트에서 독일 정보기관의 중재를 통해 수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호텔의 다른 층에 머물며 중재 대표단이 5년 이상 방 사이를 오르내리며 소식을 전하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는 간접 대화가 실제 전투마저도 뒤로하게 할 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전략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오만 협상이 끝난 직후 이란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테헤란의 그림자 선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기관과 해상 운송 수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석유를 운송하고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식 추적 및 등록 시스템 밖에서 활동하는 유조선 네트워크입니다. 그림자 선단 섀도우 플릿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인 제재 압박 속에서도 이란의 석유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유조선, 유령회사, 회피 전술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트워크를 묘사합니다. 이 선박들은 종종 위치 추적 시스템을 끄고 선박명과 국기를 바꾸며 위장회사를 통해 석유의 출처와 양을 숨겨 이란이 예산과 중동의 대리 세력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대화에 대해 그리고 오직 대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동안 또 다른 평행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이전에 거부했던 조건들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해 말에서부터 경제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은 창문과 복도를 통한 교환일 뿐 결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이 무스카트 협상을 긍정적이라고 묘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워싱턴은 테헤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석유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관 및 수단을 직접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는 동시에 테헤란과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란의 목을 조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시스템 전체에 테헤란과 함께하면 당신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한편 이란은 모든 협상에서 핵심 요구사항이 경제 제재 해제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붕괴 직전의 경제 상황에서 테헤란은 어떤 핵 관련 약속보다도 긴급한 구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대답은 양보가 아닌 경제와 외교의 이중 제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끝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의 데이터는 중동 지역에서 미군 수송기들의 이례적으로 빈번한 출현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전략 수송기인 C-17 글로브마스터 IOI와 CO 갤럭시 여러 대가, 요르단, 카타르의 아르데이드 공군기지를 비롯한 영내 여러 군사 거점에 착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상적인 군수활동이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들에게 C-17과 C-5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무기고가 통째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제재가 발표되고 무기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는 백악관의 어떤 성명보다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되어 있다. 보도자료나 암시적인 말 없이도 말입니다. 대량의 미군 C-17, C-5 수송기가 중동에 동시에 착륙할 때 이는 항상 군사작전이 개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비행기들이 분유나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싣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무기, 장비, 방공 시스템, 레이더, 방어미사일, 그리고 특히 전투배치 병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군사적 문이 시간마다 더 넓게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동 지역의 미군은 억제 또는 고정밀 타격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10척 이상의 순항미사일 탑재 전함, 최대 140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구축함이나 순양함을 능가하는 공격력을 지닌 조지아급 핵잠수함 1척 이상, 호위함들과 함께 해상의 이동작전본부 역할을 하는 항공모함 1척,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 비행대대, 전장을 파악하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특화된 정찰기, 전자전기, 조기 경보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은 요청 시 공습이나 반격을 지원할 준비가 된 미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스라엘 방위군 부대와의 협력입니다. 배치된 모든 자산은 과시용이 아니라 협상이 실패하고 군이 나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국제 언론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마쿠에서는 극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스티브 워코프 특사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외교적 언어가 아닌 지도와 수치, 그리고 이란 미사일의 사거리를 통해 전략적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네타냐후가 제기한 두 가지 핵심 문제는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이었으며 이 중 텔아비브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핵이 아니라 바로 미사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란의 핵시설은 이미 사이버 공격, 물리적 파괴, 국제 제재를 겪었습니다. 테헤란의 원자력 능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복구하려 해도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무기고는 온전하며 완벽하게 전투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 0km가 넘는 사거리로 수분 내의 텔아비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즉각적인 위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것이 믿음만으로 현실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이 나서지 않으면 텔아비브가 직접 이 미사일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는 의도적인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부드러운 좋은 경찰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은 일방적 행동을 경고하는 나쁜 경찰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견해의 충돌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적 협업입니다. 12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의미심장한 말을 기억해 봅시다. 내 친구 비비 네타냐후의 애치는 정말 미쳤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너무 늦기 전에 받아들이는 게 나아. 이는 장난이 아니라 상대방이 망설이면 기꺼이 행동에 나설 자들의 언어로 암호화된 경고였습니다. 무스카트에서 협상 테이블이 채 마무되기도 전에 테헤란 수도 한복판에서 격렬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표는 다름 아닌 이란 합동군사령부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정규군 간의 협력을 총괄하는 최고 두뇌부였습니다. 이곳은 초소나 창고가 아니라 국가 최고 수준의 군사 전략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12일 전쟁 당시 이 기관의 고위 인사 2명이 제거된 바 있어 사건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후임으로 임명되었지만 그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화재가 건물의 대부분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란 측의 첫 공식 반응은 목공소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는 테헤란 정부의 실제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최고의 군사지휘부 건물에 목공소가 왜 있겠습니까? 장군들이 앉을 책상을 만들거나 결정을 내릴 때 탈 흔들의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불타버린 비밀들을 위한 관을 짜기 위해서였을까요? 거짓말이 너무 빨리 나오면 사람들은 그것이 감춰진 진실이라고 더욱 의심하게 됩니다. 이란의 인터넷이 일부 복구되면서 화재가 건물 전체를 거의 태울 정도로 격렬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현장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불은 목재를 태운 것이 아니라 비밀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사고라고 믿지 않았고 이란의 적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의 군 지휘부 건물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합선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의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 사건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말로 텔아비브 북쪽에 위치한 정보기관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이 화재는 더 이상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과 연기로 보낸 냉혹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우리는 너희를 보고 있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모사드가 테헤란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발언이나 성명을 통하지 않고 핵심 시설을 뒤흔드는 행동으로 말입니다. 이는 심리적 혼란을 심는 동시에 구체적인 물리적 피해를 주는 이중 효과를 낳습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하거나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이런 공격이 계속될 것이며 아마 더 깊숙이 파고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난 며칠간 정보계와 연관된 몇몇 인물들과 접촉해본 결과 아무도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워싱턴, 텔아비브, 심지어 무스카트에서조차 테헤란이 우라늄을 영토 밖으로 반출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전략적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형식적으로나마 선의를 보이기 위해 우라늄 농축 과정을 중단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상징이 항상 현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일시 중단을 받아들이면 머지않아 실질적인 포기를 강요당할 것이고 이는 이란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감시 체제라는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포괄적인 감시 없이는 모든 약속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 타오른 불길처럼 무언가가 점검되고 있지만 그것은 사찰단이 아니라 어둠 속의 방화범에 의해서입니다. 이란은 제재나 외교적 선언에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협상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란은 미사일 사거리를 5km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 서부주에서 영국 해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 전역이
이란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테헤란의 야망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란은 왜 모든 것을 걸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가? 그 답은 그들 눈앞에 놓인 두 개의 상반된 거울에 있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핵무기와 언제든 서울을 초토화하고 도쿄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입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고정밀 무기도 평양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거울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입니다. 그는 평화 약속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무기고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후 그는 억제 능력을 상실하자 전복되고 추격당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테헤란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정권의 생존이 최우선 목표라면 미사일과 핵이 바로 생존 보험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인이 된 루홀라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는 혁명의 생존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후계자들에게 핵무기는 악으로 간주될지라도 그들을 카다피의 운명으로부터 갈라놓는 마지막 검입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파트와 종교 가지고 있다와 같은 모든 선언은 원칙이 아닌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얇은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오늘 발표된 파트와는 내일 대체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개발은 허용하되 사용은 금지한다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개발과 사용 모두 허용한다.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라는 새로운 파트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전략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협상은 긍정적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무의미했습니다. 테헤란은 워싱턴의 어떤 요구에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벌어진 일은 그저 정중한 공격 형태의 대화에 불과했습니다. 양측은 앉아서 외교적 언어로 논쟁한 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란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두 번째 협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미국은 점점 더 상당한 규모로 영내 군사 주둔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그리고 군수 지원망까지 아무도 영원히 기다리기만 하려고 이렇게 병력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12일 전쟁에서 선제 타격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워싱턴이 너무 인내심을 보인다고 느끼면 텔아비브가 단독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칼날 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빛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어둠이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병력 배치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연막에 불과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항공모함 전단이 아라비아해, 앞바다에서 영원히 순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투단이 진입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대인가? 증강인가? 대체인가? 공격인가? 아무도 그 답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부대가 움직일 때 전쟁의 지도 또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